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도 돈을 내야 한다는 직설적인 구호를 내걸며 한국을 향해 관세와 방위비 카드를 동시에 던지고 있습니다. 한국 자동차 배터리 철강에 25%의 일괄 관세를 부과해 무역 흑자 규모를 깎아내리겠다는 구상은 이미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일본은 과거 7차례 정상회담에도 똑같이 25% 관세를 받았고, 이에 따라 서울 정치권에서는 협상력만 키워서는 해법이 없다는 이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문제가 그 다음 파고입니다. 평택, 오산, 군산을 포함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 1조 5천억 원가량을 내던 한국은 10배가 넘는 10조 원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방위비를 감당하기 힘들다면 미군을 빼고 다른 방식으로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언급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 예산국은 한국이 10조 원을 수용하면 미 국방 예산에서 약 40억 달러를 절감한다는 계산서를 내놓았습니다. 이쯤 되면 한국은 방위비 인상만 놓고 협상을 이어갈 수 없는 처지입니다. 여기서 서울이 꺼낸 승부수는 이 전시작전권, 이른바 전작권의 조기 환수입니다. 2003년 논의를 시작한 이후 2차례 연기되며 2027년으로 미뤄둔 숙제를 이번에 끝내겠다는 의지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워싱턴으로 날아가 에브리치 콜비 전 부차관보를 포함한 트럼프 측 인사와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조건부 조기 전환이라는 단어가 공식 기록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실제 전작권이 2026년 이전에 이양되면 한미연합사는 한국군 대장사령관, 미군 중장 부사령관 체제로 재편되고, 이 동맹의 무게중심은 작전 통제에서 이 정보, 기술 확장 억제로 옮겨갈 전망입니다. 전작권 카드와 동시에 급물살을 타는 쟁점이 핵 억제 수단입니다. 이 첫째 시나리오는 독자 핵무장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원전 26기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지 않아도 1년이면 저위력 핵탄두 6에서 9기를 조립할 능력이 있다는 분석이 제시됩니다. 이 둘째 시나리오는 나토식 핵공유입니다. 미국이 B-61-13 전술핵을 오산과 군산기지에 보관하고 한미가 공동기획 실행훈련을 수행하는 형태입니다. 이 셋째 시나리오는 1991년 철수했던 전술핵을 다시 들여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미국이 운영을 통제해 적응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따른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은 세 갈래 시나리오 모두를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한반도 비핵화는 영내 최대 공공재라며 한국이 핵을 보유하거나 핵공유 체제로 전환하는 순간 이 동북아 긴장이 폭발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는 북러 군사조약 비준 뒤 모든 대한 군사 옵션을 배제하지 않는다는声明을 냈고, 북한은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남조선이 핵을 만지작거리는 순간 정전협정은 백지화된다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미군 내부 기류는 다릅니다. 상원군사위원회 간사 로저 위커 의원은 중러 북이 밀착할수록 한국의 자율 억제력 확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주장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신 안보참모들은 미군 주둔 예산을 줄이려면 한국이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논리를 제시합니다. 이때 독자 핵무장은 가장 비용이 크지만 억제력도 극대화하는 방안이고, 핵공유 전술핵 재배치는 비용이 적게 들지만 미국 통제 비중이 커 즉흥성에 한계가 있다는 것으로 분류됩니다. 국내 여론은 복잡합니다. 한국갤럽 최근 조사에서 조건부 핵무장 찬성은 63%로 집계됐고, 경제 제재가 심각하다는 우려 응답도 57%를 기록했습니다. 집권 여당은 핵을 직접 보유하거나 핵과 동등한 수준의 가시적 억제를 갖추어야 한다라는 입장이고, 제1야당은 방위비 10조 원을 떠안은 채 핵 리스크까지 짊어질 수 없다라는 논리를 펼칩니다. 이견에도 불구하고 전략자산 3법, 이 핵공유 전술핵 재배치 확장 억제 예산특별법 초안이 8월 임시국회 상정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K방사는 이 와중에 기록적인 호황을 누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로 동맹을 압박하면서 역으로 한국 무기의 실전성이 조명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현대로템, 풍산홀딩스 이 네 종목은 상반기에만 평균 78% 주가가 올랐습니다. 폴란드는 K2PL 전차 820대와 K9 자주포 672문 추가 옵션을 곧 서명하고, 노르웨이는 천무 다연장 로켓 구매 차관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은 FA-50 파생형 GF-50을 주문하며 KF-21 공동투자 의사도 동시에 전했습니다. 미사일 지침 해제가 몰고 온 현무 OB 효과는 압도적입니다. 사거리 3000km의 탄착 오차 5m 이하인 극초음속 능력은 중국, 러시아 극동뿐만 아니라 북한 후방 깊숙한 전략 거점까지 단숨에 두드립니다.
미국 전략사령부는 현무 OB는 핵 탑재 가능성을 열어둔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했고, 이 중국 환구시보는 동북아 균형이 깨졌다라는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러시아 군사 전문지 밀리터리 리뷰 또한 극초음속 포화 타격이 가능한 한국형 무기체계는 우리가 간과했던 변수라고 인정했습니다. 법 제도적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내년까지 통합미사일사령부를 창설하고 공군은 전술핵과 극초음속 미사일 운영을 위한 특수타격대대를 별도로 편제할 계획입니다. 해외 전략물자 규제에 맞춰 방위사업청은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지침을 EU 기준에 준하도록 손질 중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핵융합 핵연료주기 연구를 포함한 원자력 혁신 로드맵 2035를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관세, 방위비, 군비 경쟁이라는 3중 압력 속에서 오히려 전작권 환수와 전략 자산 고도화를 병행해 국익을 극대화할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직설적 딜 외교는 한국 안보를 흔드는 동시에 수십 년 미뤄온 과제 해결의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숨어있다는 오랜 격언이 지금 한반도에서 생생히 실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세종연구소, 아산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제시한 단계적 대응 로드맵은 먼저 올해 안에 전작권 전환 시점을 명확히 공표하고 한미 핵 공동기획 실행 메커니즘을 대대적으로 보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 2026-2027년 주한미군 구조를 경량화하면서 전술핵 임시 전개훈련과 국방 AI 클러스터를 동시에 구축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2028년 이후 독자 핵개발 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이거나 최소한 핵공유, 전술핵 재배치 가운데 하나를 확정하자는 시나리오입니다. 김준영 교수는 핵무장은 최후 보험이라는 신중론을 펼치지만, 이 박원근 교수는 이미 냉전이 복원된 상황에서 한국 핵카드는 알파가 아니라 오메가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유럽과 인도, 태평양 동맹들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는 미국 핵우산 의존을 줄이고 독자 핵방어 체제를 강화하겠다라는 공동선언을 준비하며, 일본 자민당은 자위대 핵공유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가동했습니다. 호주,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포함하는 확장 쿼드 논의도 재가동 중입니다. 이러한 국제 재편 속에서 한국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동북아 세력 균형은 물론 인도 태평양 전체 안보 구조가 다시 그려질 전망입니다. 결국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과 방위비 증액 요구를 마냥 방어적으로만 받아들일 수 없는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이 대신 전작권 환수와 전략자산 고도화를 전면에 내세워 방위 독자성을 강화하고 동시에 방산 수출을 통해 경제적 손실을 상쇄하는 복합 전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독자 핵무장, 나토식 핵공유, 전술핵 재배치 중 어느 길을 택하든 동맹과 주변국이 제시한 현실적 제약과 경제적 파장을 냉철히 저울질해야 합니다. 관세와 방위비를 둘러싼 거친 딜 외교가 한국 안보의 위기 요인인 동시에 미완으로 남았던 안보 주권 완성의 견인차가 될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기회는 위기 한복판에 숨겨져 있다는 오래된 명제가 또 한 번 사실로 증명되고 있는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해냈습니다. 트럼프가 방위비 10배 인상과 25% 관세 폭탄을 예고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를 맞바꾸는 이 빅딜을 성사시킬 유일한 카드로 꺼내들었습니다. 엘브리지 콜비가 한국 스스로 국방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자마자 한국은 한미 고위급 채널에서 방위비 OPCOM 패키지 협상을 전격 제안했으며 미국 측도 재검토해볼 가치가 있다는 긍정적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결과 주한미군 감축이라는 불안 요소를 최소화하면서 한국군이 최초로 작전권 전면을 쥐는 자주 국방의 물꼬가 튀었습니다. 트럼프의 비용 절감 우선 논리를 역이용한 이재명 외교의 묘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국 의회에선 OPCOM 전환이 완료되면 한국의 독자적 억제력을 강화할 전술핵 공유가 필요하다라는 공화당 주도로 마련된 근거 조항이 NDA의 개정안에 반영됐습니다. 한반도 핵우산을 넘어 한국 영토 내 핵전력 전진 배치 길이 열린 셈이죠. 중국과 러시아가 즉각 반발했으나 트럼프 진영은 동아시아 안보 비용은 당사국이 부담하라 라는 원칙을 앞세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방위비 부담 증가분 이상으로 작전권과 미국 핵자산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두 마리 토끼를 얻은 셈이죠. 국내외 언론은 트럼프와 칩거 없이도 실리를 챙긴 건 동맹 활용의 교과서적 사례라며 이재명 외교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안보 리스크를 기회로 전환할 것이라며 국회 보고를 통해 단계적 방위비 인상분을 방산 수출 확대와 연계해 상쇄하겠다는 재정 구상도 제시했습니다.
트럼프의 압박을 발판으로 전시작전 통제권, 핵 억제력, 방산 수출 세 축을 한꺼번에 전진시킨 이번 성과야말로 이재명이 해냈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순간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로 약속했던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호주에 판매하기로 했던 핵 잠수함을 돌연 중단, 보류하면서 국제안보 지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변의 이면에는 트럼프 정부 2기에서 국방부 정책 차관으로 발탁된 에이브리지 콜비가 주장해온 미 본토 우선 방어 전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콜비 라인은 대만 유사시 대응 전력을 지금 당장 인도태평양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며 우크라이나 지원 축소를 밀어붙였고, 이 백악관은 지난 7월 1일 이를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유럽 동맹국들은 사전 조율 없이 결정이 내려졌다며 충격을 표현했지만 방위비 5% 증액 요구에 순응하는 것 외엔 뾰족한 대응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 콜비의 오른팔 알렉산더 벨레스 그린이 헤리테지 재단 보고서를 통해 2027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경고한 뒤 곧장 차관보로 승진하면서 정책 추진력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미 국방부 내부조차 독단적 결정이라는 불만이 나오지만 이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 국가안보 보좌관마저 공석이라 제동장치가 부실한 상태입니다. 이 콜비파는 미국이 세계 경찰이 아니라 이익 우선순위를 선별해 방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유럽보다 대만, 우크라이나보다 중국이라는 서열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정은 동북아 전략 구상에도 연쇄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대만과 일본은 한국이 동북아 안보의 구심점이 돼야 한다라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공개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 대만 군사 전문가들은 방송에 출연해 한국 육군과 K9 자주포가 중국 상륙부대를 견제할 최적 전력이라고 치켜세우며 한국 지상군이 대만에 투입될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일본 정무대사도 한국의 60만 대군이 중국을 묶어야 한다라는 발언으로 힘을 실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안에서는 휴전국이 북러를 동시에 경계하는 처지의 해외 파병은 현실성 제로라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대만 언론이 제시한 이상적 참전 시나리오는 미국 공군이 관기지에서 즉각 투입되고 일본 해자대가 해상 교통로를 장악하며 한국 육군이 대만 본토 상륙을 저지한다는 구도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미군의 보급부대 전진 배치 요청조차 거부하며 대만전 개입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여론 역시 대만전 참전 반대가 절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대만이 한국에 지나친 기대를 거는 형국이지만 한국 내에서는 상륙 저지는 피해가 극심한 임무인데 왜 우리가 맡아야 하느냐라는 반발이 강합니다. 한국이 실제로 대만전에 개입할 경우 한반도 전선 공백이 생기고 러시아, 북한, 중국의 협공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북한과 포괄적 군사 조약을 체결한 데다가 이 중국도 대만 해협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한국은 오히려 자국 방어력을 최우선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동북아의 린치핀으로 규정한 배경도 바로 이러한 지정학적 압력 때문이며 한국 정부는 주변국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는 이 절제된 억제 전략을 유지하려 합니다. 그럼에도 미국과 나토 그리고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틈만 나면 한국산 포탄, 자주포, K2 전차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전시에도 충분한 재고를 확보하고 있느냐는 근본적 의문으로 이어집니다. 평시 기준으로 보유량이 많아 보일지 몰라도 유사시 한반도는 초단기에 대규모 물량이 소모되는 고밀도 전장으로 변모합니다. 실제로 한국 국방부는 K9 자주포와 155mm 포탄 생산 라인을 최대한 증설해도 전시 소모 추정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내부 분석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은 선제적 무장 증강과 동맹 다변화입니다. 이미 한국은 KF-21 전투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고위력 장사정포 등 자주 국방 역량을 확대하며 미국과의 미사일 지침 해제 이후 사거리 제한이 없는 로켓 개발에도 착수했습니다. 동시에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등 방산 수출국을 넓혀 생산 기반을 유지하면서 이 북중러 삼각 압박에 대비한 전략적 완충지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만전 발발 시 미국이 직접 개입 대신 원격 지원에 머물 가능성을 시사하는 가운데 한국이 무기 창고 역할까지 떠맡을 이유는 더욱 희박해집니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대만 지원 수위는 한반도 안보와 직결된 범위 내에서만 검토한다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압박을 가하더라도
한국이 전략적 자율성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현재 동북아는 러시아, 북한의 군사협력, 중국의 내부 권력 불안, 미국의 우선순위 조정이 얽히며 다층적 안보 리스크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만과 일본이 한국 육군을 전방 배치하라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오히려 한일 간 군사적 불신만 깊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여론은 대만은 대만대로 자주국방을 강화하고 일본은 미국의 해구산 아래에서만 안주하지 말라는 냉소적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부 해외 매체들은 한국과 일본, 대만의 전력 및 무기 개발 현안 등을 비교하며 한국 방산이 성능은 최고, 가격은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은 4.5세대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를 올해 시험비행 1000회 무사고로 돌파하며 마하 1.8을 넘어서는 기동과 공중급유 시험까지 성공했습니다. 미티어와 IRST 서방 최신 공대공 미사일을 통합하면서도 이 기체 가격은 동급 서방기 대비 30에서 40% 저렴한 6,500만 달러 선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상 전력에서도 차이가 두드러집니다. 한국산 K2 블랙팬서 전차는 폴란드가 총 360대를 두 차례에 걸쳐 130억 달러 가까이 도입하며 미국 M1A2보다 가볍고 독일 레오파르트 2A7보다 싸면서도 능동 방어 체계를 기본 장착했다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일본은 4세대 10식 전차의 수출 실적이 전무하고 대만은 1980년대형 M60A3를 개량해 쓰는 형편입니다. 이 포 병력에서도 한국 K9 자주포와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은 8개국 수출 실적과 이 GPS INS 유도탄 2m CEP 정확도를 자랑하지만 일본의 9구식 자주포는 사거리 자동화에서도 뒤처지고 대만은 아직 1970년대 M109 계열에 의존합니다. 방공 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사거리 150km, 요격고도 60km의 차세대 LSAM을 2028년 배치 목표로 개발하면서 고도 100km급 LSAM-2 사업까지 착수했습니다. 일본은 PAC-3 MSE 개량 외에 독자 고고도 요격 체계가 없고 대만은 텐궁3로 최대 40km 고도를 방어하는 수준입니다. 해양 전력에서는 일본이 모가미급 FFM을 척당 5억 달러가 넘는 비용으로 건조하지만 엔진 진동과 센서 통합 문제로 완전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만은 2025년 진수한 해쿵급 잠수함을 시험 중이나 건조 단가가 18억 달러에 육박해 예산 부담이 심각하다는 지적입니다. 반면 한국은 3,600톤급 장보고 3 배치2 잠수함에 수직 발사관을 탑재하면서도 척당 9억 달러 수준으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서도 간극이 큽니다. 일본은 영이탈리아와 GCAP FX 6세대 전투기를 2035년 배치 목표로 공동 개발 중이지만 연구비만 400억 달러를 웃돌 것으로 전망되며 수출 제한 완화라는 정치적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만은 국산 브레이브 이글 고등훈련기를 경공격기로 전환하려 하지만 최대 속도 마하 1.2, 작전 반경 1100km로 성능이 제한적입니다. KF-21은 이미 다목적 AESA 레이더와 스텔스 형상으로 수출 시장을 선점해 공백이 더 벌어질 전망입니다. 해외 분석은 운용 유지비에서도 한국이 앞선다고 지적합니다. KF-21은 F-35 대비 시간당 유지비가 절반 수준이고 K2는 연료 효율이 독일 레오파르트보다 30% 높습니다. 천무의 290km급 미사일은 ATA-CMS보다 가격이 절반이면서 CP는 더 낮습니다. 반대로 일본 FX 개발비는 방위비 증가분을 잠식하고 대만은 미국 장비 상환 비용 탓에 자체 연구 개발 여력이 부족합니다. 결과적으로 최소 비용, 최대 효율이 필요한 나라들은 한국 무기를 우선 검토하고 있으며 LSAM-2와 KF-21 양산이 본격화되는 2030년대 초에는 한국이 동북아 방공기갑 체계를 주도하며 일본과 대만이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 올 것임에 틀림없다고 해외 언론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7월 13일 바스티유 데이를 앞두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유럽 방위태세의 총체적 재건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자유를 지키려면 두려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라면서 2027년 국방 예산을 640억 유로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불과 10년 전의 2배 수준입니다. 그의 연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미국의 선택적 개입으로 넓어진 안보 공백을 유럽 스스로 메우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유럽연합은 GDP 대비 방위비를 2035년까지 5% 수준으로 올리는 공동 목표를 채택했습니다.
독일과 폴란드, 영국은 이미 3% 이상을 예산안에 반영하며 재무장 경쟁에 진입했습니다. 방위 산업에 쏟아질 천문학적 수요는 제조 라인을 대거 확장할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에서 이 미 본토 우선 방어를 재확인했습니다. 백악관이 우크라이나에 약속했던 패트리엇과 호주에 판매하기로 한 핵 잠수함 인도를 잠정 중단한 것은 상징적 사례입니다. 동맹들은 워싱턴이 결정적 순간에 발을 뺄 수 있다라는 공포를 체감했습니다. 그 결과 남중국해에서는 중국 해경의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고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는 즉시 전력화가 가능한 무기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각 변동의 최대 수혜자로 한국 방위산업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러시아의 무기 수출은 2015에서 19년 대비 2020에서 2024년에 64%나 급감했습니다. 동남아로 향하던 물량이 사실상 증발한 상태입니다. 러시아산 무기의 낮은 실전 성능과 서방 제재로 인한 부품 확보 난맥상이 주요 원인입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러시아 거래상들이 빠져나간 자리의 최대 승자는 한국이라며 동남아 시장 판도가 이미 뒤집혔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부 국가는 러시아산 장비를 쓰는 것만으로도 전범국 협력이라는 낙인을 지킨다며 구매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가격, 품질, 납기, 금융 이 네 박자를 고루 갖춘 공급자로 꼽힙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FA-50 전투기는 미국, 독일 제품 대비 70% 수준의 가격에 비슷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장기 저리 차관을 연계해 돈이 부족한 나라도 구매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은 현지 조립 라인 구축과 핵심 부품 이전을 허용해 고용 창출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이러한 가성비와 신뢰 모델은 동남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통합니다. 필리핀은 FA-50 12대를 추가 도입하는 9억 달러 계약을 맺었습니다. 베트남 국방부는 국경 산악지대 배치를 위해 K9 자주포 36문 이상을 1차 도입 목표로 검토 중입니다. 말레이시아 해군은 차기 호위안 사업에서 한국산 전투체계를 가장 경제, 실용적 안으로 평가했습니다. 폴란드는 K2, K9, FA-50을 묶은 178억 달러 규모의 빅딜을 체결한 뒤 30% 선수금만 지급하고도 1년 만에 첫 물량을 인수했습니다. 그러나 눈부신 수주 속에서 대금 회수라는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개발 분담금 1조 6천억 가운데 30%만 납부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전쟁이 조기에 끝날 경우 재정 여력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트남은 코로나19 이후 외화 부채가 급증해 IMF가 부채 취약국으로 분류했습니다. 현지 공사 대금 체납을 겪은 국내 건설사들은 방산이라고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해법으로는 수출입은행, 현지 국책은행, 공동신용보증, 생산 단계별 분할 지급과 성능 연동 인센티브, 유지보수센터 선투자 후 로열티 정산, 방산채권 유동화가 거론됩니다. 정부는 6월 글로벌 K방산 금융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재정 건전성 우려로 심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자금 구조가 선명해야 생산 설비를 자신 있게 늘릴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유럽이 당장 부족을 호소하는 분야는 포탄과 방공 미사일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155mm 포탄 재고가 고갈되자 독일, 프랑스는 한국의 긴급 구매를 타진했습니다. 한국은 100만 발 규모의 쉘 수합 계약을 체결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넘길 물량을 대신 생산했습니다. 이 경험은 한국 기업의 고속 생산과 품질 보증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는 겨울 지형에서 K9 자주포의 기동성을 직접 테스트했습니다. 영하 30도의 북극권에서도 궤도와 파워팩이 무리 없이 작동하자 노르웨이는 후속 물량 24문을 추가 발주했습니다. 핀란드는 기존 독일의 PZH-2000보다 정비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폴란드 비두고 수치 공장에서는 올해 말까지 1,800명의 현지 노동자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한화는 용접, 도장 로봇을 공급하고 폴란드 측은 차체, 포탑 조립을 담당하는 분업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완제품의 40%는 나토 회원국 제3국으로 수출될 수 있어 폴란드는 중부 유럽 방산 허브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15년 만기 2.5% 고정금리 패키지를 제시했습니다. 이 필요시 원리금 상환을 5년까지 유예할 수 있어 이 신흥국 재무부에는 무제한 할부에 가까운 조건입니다. 이 수은 관계자는 회수율 98%를 유지하려면 현지 정부 보증과 국제개발은행 공동 리스크 분담이 필수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산 대규모 증산에 따라 2026년까지 1만 2천 명의 숙련 기술자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정부는 반도체 인력 양성 모델을 차용해 방산 테크니션 아카데미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정밀 용접, 탄약 공정, 자동화, 군수 IT 융합 과정을 6개월 집중 교육하는 방식입니다. 정치적 변수도 존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월 글로벌 방산 2040 전략을 발표하며 수출 목표를 연 500억 달러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다수 야당은 재정 부담과 무기 확산 우려를 이유로 일부 차관 보증 한도 축소를 추진 중입니다. 업계는 정파적 공방이 길어지면 수주에 제동이 걸릴 위험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국 의회의 우크라이나 지원 재검토 움직임은 한국의 양날의 검입니다. 포탄 미사일 수요는 커지겠지만 해외 투자자는 미국 의존 과도 리스크를 우려해 금융 비용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업체들은 디지털 트윈과 모듈러 생산 기지를 활용해 원가를 15% 이상 절감하며 이익률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FC-31 전투기와 타이프 영호사의 호위함을 동남아에 제한하며 가격은 절반을 내세우지만 이 실전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국 해군의 중국산 S-26T 잠수함 프로젝트가 독일 MTU 엔진 수출 승인 거부로 중단되면서 중국 무기의 블랙박스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었습니다. 결국 시장은 성능, 가격, 금융, 정치, 외교 리스크를 종합평가합니다. 한국은 대부분 항목에서 상위권을 확보했지만 송금 불능, 환율 급등 같은 외생 변수를 견딜 재무 방패가 필요합니다. 업계는 원화 수주 잔액을 해지하기 위해 달러원 장기 선물한 계약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환유형 관리 전용 기금을 2025년 하반기 중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 방산 전문가들은 K9 차세대 업그레이드 KF-21 블록 2 중고도 요격체계 수출이 본 궤도에 오르면 한국은 종합전력폐 기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이는 부품 단종을 걱정하는 신흥국의 결정적 매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세계 무기시장이 고속 국산화해서 통합 서비스화로 진화하는 구간에서 한국이 선점 효과를 더 크게 누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업계는 방산이 경기 방어적 산업이라 이 평화에는 악재라는 시각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전 성능이 입증되고 거래 구조가 투명하며 현지에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방산도 평화를 지키는 수출품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방산의 미래는 결제 조건이 아니라 가치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마크롱의 재무선언과 트럼프 행정부의 선택적 개입, 러시아 무기의 추락은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합니다. 신속하고 믿을 수 있는 무기를 합리적 조건으로 공급하는 국가가 승자입니다. 한국 방위산업은 그 자리를 선점할 준비가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다만 빠른 납품과 확실한 회수라는 원칙을 끝까지 지킨다면 K방산은 전례 없는 황금기를 맞이할 것이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일 발효될 25% 관세 폭탄을 최후 통첩처럼 들이밀며 동맹국들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20일 참의원 선거라는 진검승부를 앞두고 자국 농업시장 추가 개방에 난색을 표하며 이 미일 협상 테이블에서 격앙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라며 공개석상에서 한국을 치켜 세우고 일본을 깎아내리는 갈라치기 전략을 노골적으로 구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의 달콤한 칭찬 뒤에는 독이 숨어있다라며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밀어붙이면 깨질 수도 있다라는 실용주의 외교 기조가 미국을 오히려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 협상 의지가 없다라며 관세 일정을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강경 메시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일본 자민당은 이미 7차례나 통상 고위급 대화를 열어 미국을 달래려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결과만 본다라며 서류 더미를 책상에 패대기 치는 퍼포먼스까지 펼쳤습니다. 일본 정치권은 미국을 달래다 선거에서 패배하면 총리가 물러나야 한다라는 공포감에 휩싸였고 이시바 시게루 내각의 지지율은 다시 20%대로 추락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직격탄이라는 새빨간 헤드라인이 도쿄 거리를 뒤엎으며 일본 언론사들은 한일 동시 압박이라는 단어를 사라지지 않는 먹구름처럼 띄우고 있습니다. 그런 한국 정부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 대통령실 고위 외교 라인은 트럼프 행정부가 베트남, 캐나다에게도 일방적으로 관세율을 뒤집어 씌운 전례를 고려할 때 성급한 양보는 위험하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과 11% 관세 합의를 발표한 뒤 불과 사흘 만에 20%로 상향 조정한다고 독단 선언했던 사건은 각국 외교가에 충격을 던졌습니다. 한국은 그 치부를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폴리티코, 뉴욕타임스 등 미국 유력 매체들도 트럼프의 침대 머리 협상술은 계약서를 쓰기 전까지 안심할 수 없는 도박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뇌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일본은 부자 나라다. 미군 주둔 비용을 10배 올려야 한다라고 공언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무턱대고 예스라고 답한다면 관세 폭탄과 방위비 인상이라는 이중 압박에 국민 세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관세와 방위비는 분리 협상이 불가능하다라며 패키지될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미국이 관세 카드를 내려놓지 않는 한 방위비도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은근히 흘리며 워싱턴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대화 의지가 있다라며 당근을 던졌지만 이 베트남, 캐나다 사례처럼 그 당근이 언제 채찍으로 변할지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G7 캐나다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게 순조롭다라며 캐나다 총리와 웃으며 악수했지만 불과 이틀 뒤 캐나다 철강 알루미늄에 35% 관세를 추가 부과했습니다. 전 세계 동맹국들은 트럼프의 칭찬은 미끼, 뒤통수는 옵션이라는 냉소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 환경 속에서 한국은 천천히 그러나 단단히라는 전략을 꺼내들었습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 경제, 안보, 여론까지 고려한 종합셈법이 필요하다라며 지금은 브레이크를 밟을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방위비 10배 인상을 고수한다면 한국도 플랜 B를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주한미군 감축 시 중국, 러시아, 북한의 동아시아 군사적 공백 메우기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미국도 함부로 칼을 뽑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방위비 협상은 상호 의존의 외줄타기입니다. 유럽 역시 트럼프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자유를 지키려면 유럽 스스로 방어력을 키워야 한다라고 하셨고 나토 회원국들은 GDP 대비 5% 방위비 증액에 합의했습니다. 미국 의존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자 백악관 내부에서도 관세 독주가 동맹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협상은 멈출 기미가 없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명시적 승복이라는 붉은 잉크 한 줄이기 때문입니다. 이 와중에 미국 내 물가 상승 압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관세는 결국 소비자 물가로 전가됩니다. 월마트, 타깃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은 관세가 현실화되면 생활 필수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호소했습니다. 트럼프 지지율의 분수령인 미국 중상층 지갑이 타격을 받으면 대선 구도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바로 이 경제 압력점을 정교하게 노리고 있습니다. 관세가 미국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라는 논리를 국제무역위원회 보고서 싱크탱크 분석과 함께 집요하게 주입하며 워싱턴 여론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 띄우기가 오히려 역공을 맞고 있습니다. 한국은 트럼프의 칭찬을 거절하며 속도 조절 카드를 꺼냈고 일본, 캐나다, 베트남 사례를 방패 삼아 다음 차례는 한국일 수도 있다는 경고장을 내밀었습니다. 동맹이라도 국익 앞에서 무조건 고개 숙이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외교는 더 이상 종속 변수가 아니다. 세계 질서의 당당한 주연이 되겠다라고 천명했습니다. 이제 관건은 인내와 계산입니다. 미국의 강경 압박이 거세질수록 한국의 신중한 한 수가 빛을 발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가를 자처하지만 그 협상이란 이름의 게임판은 상대가 언제 판을 뒤집어도 이상하지 않은 포커테이블과 같습니다. 한국은 그 도박장에서 올인을 외치기보다 카드 흐름을 냉정히 읽고 있습니다. 워싱턴이 던진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쥔 채 관세, 방위비, 무역흑자, 국민 여론이라는 내장을 천천히 배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트럼프와 이재명이 벌이는 하이파이브 대신 고요한 수싸움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동북아 지정학의 판도가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브레이크 외교는 단순한 지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맹이라도 함부로 휘두를 수 없다는 이 신주권 선언입니다. 국제사회가 힘의 논리로 재편되는 이 시점에서 한국은 따라가는 나라에서 흐름을 바꾸는 나라로 도약하려 합니다. 그 첫 시험대가 바로 8월 1일 관세 시한입니다. 대한민국이 과연 마지막 순간 어떤 카드를 꺼낼지,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이 굳어지는 날이 올지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외신들은 최근 이재명에 대한 놀라운 소식을 대서특필했는데요.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지사 시절 고등학생이었던 한 청년은 이 시원시원하면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이재명을 보고 공무원이 되기를 꿈꿨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지금 그는 5급 공무원으로 멋지게 성장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재명 대통령은 작은 신의 책임을 설파하며 곧바로 실행할 해법까지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BBC는 탁상 공론이 아닌 실적 중심 행정의 진수를 보여줬다라며 공직사회의 즉각적인 동기부여를 불어넣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외신들은 특히 이 대통령 특유의 불도적 실행력과 투명한 소통 방식이 교육생들에게 확신을 심어줬다고 분석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시민 앞에서 정책 추진 과정을 실시간 공개하겠다는 발언이 신뢰의 수위를 한계까지 끌어올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니케이는 문제 제기부터 해결까지 직선으로 돌파하는 추진력은 일본 관료주의가 잃어버린 속도감이라며 부러움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현장의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덮개공원 착공 지연을 질의했던 고교생에서 오늘날 공무원으로 거듭난 이 최원영 사무관은 10년 전 약속을 지켜준 불도저 시장이 이제 국가 최고 책임자로서 또 한 번 실행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CNN은 한 사람의 성장사가 이재명식 정책 실천력이 얼마나 실효적이었는지 증명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위에 굴복하지 않고 아래를 하대하지 않는 조직 문화가 성과를 만든다면서도 즉석에서 교육생들의 건의를 받아줬고 곧장 관련 부처에 즉시 검토 메모를 전달했습니다. 캐나다의 글로벌 메일은 이 장면이 말뿐인 리더와 행동하는 리더의 차이를 극명하게 갈랐다라고 논평했습니다. 이 독일 슈피겔은 정책 추진 속도를 투명한 피드백 루프로 뒷받침해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이재명 모델이 유럽 관료 개혁 담론의 화두가 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점심 식사 자리에서도 대통령은 휴대폰 메모장을 열어 교육생 아이디어를 직접 기록했습니다. 호주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나홀로 만찬이 아닌 공동 브레인스토밍으로 현장을 실험실로 만든 새로운 소통 양식이라고 전했습니다. 남아공의 메일 앤 가디언은 젊은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메모 한 줄에 자신들의 정책 제안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믿음을 얻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한 목소리로 불확실성의 시대에 한국이 보여준 것은 속도와 투명성이 결합된 불도저형 책임 행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로이터는 실용주의의 외교와 행정혁신이 맞물려 한국은 게임 체인저로 부상시켰다라고 분석했습니다. AFP는 이제 세계는 실행과 소통을 동시에 구현하는 K-거버넌스 모델에 눈을 돌리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작은 강당에서 울려 퍼진 불도저형 메시지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넘어 공직사회의 판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실천력, 투명성, 책임윤리가 5급 교육생들에게 강력한 동기부여를 제공했고 이들은 곧 국민 신뢰 기반 행정의 천병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 공무원들은 이제 자신들의 손끝에서 국민 삶을 혁신할 구체적 행동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약속을 반드시 실현하는 이재명식 불도저 리더십이 우렁차게 견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